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세법의 박경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세대 1주택이다라고 했을 때 주택 하나죠. 1주택이니까. 그러나 한 세대가 주택을 2개, 3개, 4개 이렇게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하게 되면 이게 과세되느냐 아니면 비과세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1세대와 1주택에 대한 개념 이걸 정확하게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세대입니다. 1세대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와 또는 거주자로서 거주자와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소가 있겠죠. 거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1세대다 그래요. 그러면 거주자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거주자죠. 그런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주소 또는 거소. 거소라고 하는 과정은 뭔가요? 머물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거소다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이 1세대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이 개념들을 보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바로 1세대다. 그러면 제 입장으로 이걸 변형을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청송심시 심연주라고 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방송인데 이거 본명을 밝혀도 되나요? 심연주. 그리고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아들들이 있죠. 그래서 큰아들이 박민우. 얘가 지금 33인가 되죠. 그리고 둘째가 박민협입니다. 이게 띠동갑이어갖고 이게 21살짜리. 그럼 박 선생이 이렇게 있고 박 선생 밑에 배우자가 있고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묶어서 우리가 1세대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면 박 선생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죠. 박 선생은 집이 없다. 그런데 배우자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배우자가. 역시 1세대 1주택입니다. 왜? 이 과정을 묶어서 우리가 1세대다라는 개념입니다. 개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했지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별로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세대별로 주택이 몇 개 있느냐. 또는 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아빠나 엄마는 없는데 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나하고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은 역시 1세대 1주택이 되는 겁니다. 뭐 막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네 사람이 같이 한 공간에 살고 있는데 집이 4개다. 그러면 1세대 4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개 다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1세대의 개념 누가 있다? 배우자가 있죠. 하나요? 거주자와 함께 배우자가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묶어서 1세대다 그랬어요. 그러면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자, 우리가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1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없이 1세대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결혼 안 했던 얘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연령, 나이죠. 연령이 30세 이상에 해당이 되면 이걸 1세대로 봐주는 겁니다.
30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소득하고 관계없이 연령이 30세 이상에 해당이 되면 1세대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배우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의 입장인데, 그럼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 한쪽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자면 박 선생이 이렇게 했는데 심현주가 뿅 했다.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세대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연령 제한이 없다. 왜? 19살인데 예를 들어서 19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결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있는 거죠. 배우자가 있으니까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19세에 결혼을 했는데 한쪽이 뿅 죽었다. 일명 우리말로 이게 축사망이죠. 단기간에 죽었을 때. 왜?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이 보험의 개념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한 1년 정도 살다가 죽었다 이거죠. 그럼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역시 사망했으니까 세대가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세대가 될 수 있는 개념. 이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록 30세 미만이지만 세대를 갖출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우리가 이 중위소득이 40% 이상인 경우인데,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법에 왜 들어왔냐면요. 예전에 제가 이 강의할 때, 세무공무원 강의할 때 이 법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입시학원을 강의하는 입시학원 강의하는 아마 여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입시학원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돈벌이가 좀 됐죠. 30세 미만인데 돈이 좀 벌려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골이었어요, 고향이. 시골이었는데 수도권, 서울에다가 주택을 하나 샀다라는 거죠. 주택을 사가지고 그걸 팔았는데 이 사람은 세대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28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30세 미만이거든요. 원래 법이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억울하다 이거죠. 왜? 우리나라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살다가 이 수도권, 서울 경기권으로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을 올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맨날 월세나 전세 살 수 없잖아요. 돈도 좀 벌고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했어요? 집을 하나 샀다 이거예요. 사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1세대에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은 양도소득세 내라. 세법을 알고 있는 나도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끝내는 재판을 했는데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해라? 보장해줘라. 그래서 30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세대가 될 수 있다. 요즘에 이런 경우들이 많죠. 왜?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예전하고 다르죠. 요즘 뭐 30 넘고 40 되어야 결혼들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들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아주 왼수죠, 왼수. 저도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민우. 얘가 33이 33. 장가 뭐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간 게 아니죠. 40 넘은 사람도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 입장에서는 갑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저출산. 예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자. 누가 그 정책을 만들었는지 잡아와야죠. 근데 그 이후에 또
한 명만 낳아서 똘똘하게 키우자. 야, 2명에서 어떻게 1명으로 또 바뀝니까? 어? 그럼 다음 정책은 뭐예요? 애 낳지 말고 살자.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국민 경제에도 문제가 있죠. 우리 지금 단일 민족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막 힘껏 외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 지역에서 이 수입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도 들어와서 근로 제공하다가 여기서 둥지 틀고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단일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꼴이 된 거죠. 그러나 아무튼 이와 같이 이 30살이 안 된 상태에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세대로 인정해 주자. 자, 우리나라 법이 좀 포괄적으로 바뀌어 있죠. 법은 잘 만들었어. 방금 제가 저출산 얘기했는데 요즘 드라마 한번 보세요. 드라마 보니까 막 대학생들이 연애해갖고 임신해갖고 막 출산한다고 그러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왜 국가가 어떻게 대놓고 홍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상에서라도 대학생들이 예전에는 저렇게 해서 사고 쳐갖고 결혼했어. 이런 과정을 도용하는 거죠. 야, 사귀다가 쪼개져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결혼 생활에 좀 장가를 빨리 갔어요. 제가 25세 장가 갔으니까 강의하면서 제가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애가 지금 33살이에요. 참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1세대의 개념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세대라고 하는 1세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누가 있다? 거주자 및 배우자가 이게 나오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을 때의 구성, 이걸 우리가 1세대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으로 보면 돼요. 자, 우리 한 집안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 전체를 뭘로 보자? 1세대라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를 하나하나로 따지지 마라. 이렇게 가족 전체가 모여서 살고 있다면 그게 1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걸 묶어서 1세대 1주택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 1세대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놓는다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우리가 1세대 2주택이냐 아니면 1세대 1주택이냐 이 과정을 찾을 수 있죠.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았어요. 팔았다. 세금 내요 안 내요? 양도소득세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럼 어떡하냐? 내가 집을 한 채 샀는데 박 선생이 집을 한 채 샀어요. 자, 1세대 1주택이죠. 팔았어요. 그래서 보유를 얼마만큼 하고 팔았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느냐 과세하지 않느냐 비과세라고 하는데 과세하느냐 비과세 되느냐 이 과정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법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고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2주택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과세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 기간을 2년을 충족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그런데 사가지고 딱 1년 정도 1년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거죠. 세금 내라 이거. 그래서 이 보유라고 했지 거주가 아니죠. 보유는 뭡니까? 내 걸로만 돼 있다라는 근거만 있으면 되죠. 등기부상에 내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보유 2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줄여서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 지역들이 있죠. 서울은 다 들어가는데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 우리 경기도 하남시도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주도 갖추는 경우들이 나와요. 거주 기간
거주기간. 그런 경우는 거주기간 또 2년입니다. 이걸 충족을 해야만이 팔았을 때 세금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남에 사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뭐 해라? 거주도 갖춰라. 이런 과정이 되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만 충족해도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돈벌이가 돼요. 괜히 서울 시내에다가 전세 3억에 산다. 전세 사는 사람 많잖아요. 전세 3억이다, 뭐 4억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반전세로 해서 뭐 한 2억에다가 월세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남의 집에 왜 이렇게 사냐. 비록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주택을 다른 지역에 하나 사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전세 주면 되죠. 보유는 딴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라. 그런데 여기서 1세대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에서 팔았을 때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1세대의 개념,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세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택으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주택에 포함이 되는 과정. 이게 있죠. 주택에 포함한다. 첫 번째. 오피스텔이 있는데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피스텔은 그냥 자체로 보면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나요? 주거용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건 주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업용 오피스텔, 즉 상가라든가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내 아파트 살고 있는데 뭐 역세권이다 해갖고 막 분양들을 해요.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를 잡았어. 얼마 주고? 한 2억이나 3억 주고. 그러면 거기 잡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오피스텔은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사무실 용도로 쓸 것이냐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오피스텔을 샀는데 세입자가 사무실로 쓰고 있으면 역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건 주택이다라는 거죠. 이건 주택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의 개념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상의 현황이에요. 여기에 따르겠다. 그러면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무실로 쓰고 있다? 그럼 근거가 뭐 있냐? 그게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그 공간을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오피스텔 내놓고 주거로 쓰면 되냐? 되죠. 그런 경우는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이. 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사무실로 썼느냐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의 개념. 왜?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도 있는데 2주택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주거용에 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해라. 그러나 영업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조심해야 되죠. 이걸 잘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이게 그냥 오피스텔도 요즘은 평수가 꽤 큰 것들이 많아요. 적은 평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사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하자? 영업용으로 바꿀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카멜레온. 그러니까 이게 양수겹장이죠. 이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오피스텔에 대한 개념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에 포함될 수 있는 것 또 하나 있어요.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주택이 있어요. 무허가 주택. 이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주택이지만 실제 뭘로 사용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니.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부상으로 따지지 말고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 현황. 그러니까 실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무조건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주택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무허가주택도 실제 사실상 주거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주택도 주택입니다. 그럼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기존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무허가주택을 또 하나 구입을 했다. 그러면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허가주택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주택에 대해서도 일단 뭘로 보자? 주택에다가 포함을 해라.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게 이제 겸용주택이라는 게 있죠. 겸용주택. 일부분은 상가, 일부는 주거공간. 겸용주택이 있는데 물론 이제 겸용주택의 판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층짜리 겸용주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2개 층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밑에는 뭐 빵집으로 전세를 줬거나 위층은 뭐 사무실 용도로 전세를 줬어요. 그리고 꼭대기 3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거용.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겸용주택 그래요. 그러면 이 겸용주택의 주거공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죠. 그래서 이때는 주거 부분, 주택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업용 건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5층짜리를 지었어요. 5층짜리. 이걸 지어서 3개 층을 주거공간으로 쓰고 있다. 2개 층은 영업용으로 쓰고 있고. 그러면 주거공간이 크죠. 이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전부 주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공간이 크면 전부 주택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겸용주택도 주택에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과정, 이 단어 하나만 딱 찾아놓으면 돼요. 사실상 뭘로 쓰고 있느냐. 주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무조건 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주택에 포함되는 과정이 이제 겸용주택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고요.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있죠. 공동 소유한 주택들이 있어요. 공동 소유. 공동 소유. 공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주택에 포함을 해라. 이런 과정들이 아마 있습니다. 그 다음 또는 뭐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에 포함될 수 있는 과정. 특히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조심해야 될 거. 이 겸용주택에 대한 것들은 비교가 돼야 되겠고 무허가라 하더라도 주거공간으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주택이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쓰고 있느냐 주거공간으로 쓰고 있느냐 이걸 따져라. 그랬을 때 주택으로 볼 것이냐 주택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볼 것이냐 이런 과정이 나눠지겠죠. 그리고 또 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주택이 아니다.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제외,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과정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 동네 가서 보면은 폐가주택 있죠. 폐가주택.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폐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폐가주택이 있고요. 그래서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두 번째라고 하는 과정, 우리 분양권 형태도 물론 이제 입주권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뭐 주택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있는데 분양권 자체도 지금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주택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장기 임대주택 이런 거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장기 임대주택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펜션이라든가 펜션. 펜션 이런 경우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펜션이라든가 또 뭐 있죠? 콘도라든가 콘도. 콘도미니엄 그러죠. 콘도. 이런 경우도 주택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개로 뭐 나눌러 가지 말고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사실상 주거 공간으로 쓴다. 주택. 이렇게 본다면 좀 내용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택을 좀 찾았고요. 그러면 이러한 1세대 1주택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런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겸용주택을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던 이런 과정이 되겠죠. 또는 이게 고액인 주택도 있죠. 그걸 일명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고가주택이 뭡니까? 고가주택의 개념, 우리 세법상의 고가주택은요. 그 거래 당시, 양도 당시가 되겠죠.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다 그래요. 자, 내가 양도 당시 그랬으니까 매매를 얘기하죠. 팔 때 당시 실지 거래가액 그랬는데 이 말은 실제 매매 가격을 얘기합니다. 매매가.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뭘로 본다? 고가주택. 근데 이 고가주택은 서울에 많죠. 서울. 자, 조심할 게 이게 기준시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기준시가라고 하는 과정은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개별 주택 가격이 되겠죠. 그 개별 주택 가격이 아니라 실지 매매되는 과정에 주고받는 돈. 그게 9억 원이 초과됐다면 뭘로 본다? 고가주택이다. 야, 박 선생, 내가 고가주택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17억짜리야. 근데 거기 5년 살았어. 그럼 5년, 너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없다고 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렇죠. 9억 원 초과분만 세금을 과세합니다. 9억 원 초과분. 그러니까 9억 가정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도가액분에 양도가 마이너스 9억 원 이걸 적용하면 돼요. 그럼 초과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가 된다. 그냥 그렇게 많은 세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고가주택을 팔았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요즘에 그 매스컴을 보면은 언론상에 계속 떠드는 게 뭡니까? 야, 양도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키운다. 보유세. 보유세 우리가 배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에서 보유세도 인상한다.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부세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나의 소원도 이거 한번 내봤으면 쓰겠다. 이런 말을 썼을 거예요. 고액의 부동산을 가진 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양도소득세도 많이 때리겠다. 이러니까 일부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부동산은 커나간다. 그죠? 좋으니까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잡히냐고요. 풍선이죠.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일대들이 신도시들이 막 난리죠. 그중에 가장 이 부동산의 급상승 지역이 경기도 일대의 하남시입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보유세, 특히 그 재산세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재산세 과정이 333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비 한 25% 정도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재산세가. 그 재산세는 우리가 내는 주택 가지고 있다, 땅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 내죠. 그 재산세는 경기도로 가지 않고 하남시가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하남시가. 그러니까 그 재산세가 많다? 그 말은 하남시의 재원이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재원이 큰 게 이 재산세입니다. 물론 뭐 담배 소비세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담배는 타 지역 가서 사지 말라고 그랬죠. 종합비타민. 왜? 그게 우리 그 시세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하남시 재정이 담배만 팔아갖고 되겠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사신도시다 위례신도시다가 생기다 보니까 재산세라고 하는 부담이 어떻게 돼? 늘어났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교했을 25% 늘었다고. 근데 다른 타 지역에 비하면 우리 하남에서 거치고 있는 재산세는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33억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333억이라고 그래서 뭐 신도시가 생기고 위례가 있고 미사가 있어서 재산세 이 확보량이 많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미사나 어디입니까? 위례 이런 신도시로 하남시가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 그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돈 내갖고 하남시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이죠.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 원도심에요. 원도심에 업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이런 과정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재산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재산세 얼마 내나요? 뭐 100만 원 이상 내나요? 아니잖아요. 20몇만 원, 10몇만 원, 많은 경우 뭐 한 30몇만 원에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는 하나의 큰 재원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지 않는 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는 해주는 것. 통제하지 않고. 근데 우리 하나는 좀 계속 인허가 과정을 좀 확대해야죠. 예, 그동안에 그린벨트, 저 한강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인구도 적고 세상에 수도권일 때 전체 지하철이 안 들어온 동네가 하남시입니다. 이제 다 들어옵니다. 아직도 완공이 안 됐죠.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들어오고 지하철도 들어오고 주택도 이제 들어와서 어느 정도 도시가 갖춰지면 그때 됐을 때 역시 살만한 도시, 명품의 도시가 하나입니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박 선생 지금 나 전세 사는데 하남의 주택 사야 되냐? 사십시오. 여름철 생맥주 한 잔 줄이시고 모아서 조그만 주택이라도 우리 원도심에 가서 보면요. 2억짜리 또는 3억 5천 이런 과정의 주택들 많습니다. 눈 한번 돌려보세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미사지구 옆집 가격을 봤더니 엄청 비싸 못 사겠어. 못 사지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조금씩 갑시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세대 2주택인데 2주택이면 당연히 하나 팔면 과세잖아요. 그런데 2주택이지만 기간 안에 하나를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걸 1세대 1주택의 특례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특례가. 기본적인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특례 과정만 한 20가지가 넘고 입주권까지 들어오게 되면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주된 걸로 한 5, 6가지만 소개하는 걸로 해서 절세 방법 이걸로 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